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인문학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장애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첫 번째 강의에서 장애의 개념, 장애의 역사, 그리고 근대적인 어떤 사회적 범주로서 장애가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근대 시민혁명 이후 다양한 어떤 주체들이 권리를 갖고 그 사회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차별과 배제의 관계들이 또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는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장애라는 것을 다양성의 관점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예술의 관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학계에서 역사, 사회학, 사회사 연구를 진행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는 시각장애인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술 단체에서 일종의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차이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2006년에 에이블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이라고 제가 좀 챕터를 쓰기도 하고 중요한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서 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필자들의 원고를 번역해서 낸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후에는 계속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현지 조사를 하거나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면서 만났었던 좀 중요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다름을 이해하자라는 말들을 보통은 어떤 공감을 강조하고 차별이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차이라는 게 정말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을 다시 하면요. 장애라는 개념은 근대에 만들어진 사회적 범주이다, 개념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맹인, 농인, 그 다음에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을 집합적으로 장애 혹은 장애인이다 라고 부르는 건 없었다. 근데 이후에 장애인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재해가 많아지면서 인위적인 방식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사회에 통합하고 재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시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산재라는 것이 장애의 역사에서 장애라는 사회적 범주를 가시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장애라는 범주가 어떤 비정상, 평균에서 벗어났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면서 disability라는 거는 뭔가 abnormal, 정상이 아니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정상이라는 관념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통계학에서 평균, 표준이라는 무언가 가운데 값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평균과 표준이라는 생각 때문에 정상이란 관념이 구성이 되었고, 정상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상이 누구냐라는 것보다 비정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통해서 정상을 역으로 생각해 나가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라는 것이 비정상으로 연결이 되고 뭔가 평균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장애 혹은 장애인이라는 어떤 사회적 범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 그것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그 안에는 정말 지체장애인 다양한 종류의 장애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신체적이거나 인지적이거나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그 손상을 갖고 있어서 특정한 기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는 어떤 공통된 인식과 범주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의 사람들의 고유성에 입각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개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 예술의 다양한 실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장애를 바라보는 일종의 사회학적인 모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연구를 할 때 사회학에서는 맨 처음에는 의료적 모델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장애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그 활성화된 장애 운동에서 장애인들을 단순히 의료 체계 내의 어떤 개인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장애라는 것이 사회적 억압이 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라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것은 일종의 신사물론, 오늘 최근에는 학계에서는 신유물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뉴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관계성,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애 원인, 그 다음에 사회통합의 전략, 그리고 중요한 행위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 이론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의료 모델이라는 것은 소셜 시스템, 파슨스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소셜 시스템 사회적 체계에서 일종의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행위자들이 각기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체계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이 무언가 신체적으로나 뭔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병리와 결함,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상화하거나 재활하는, 치료를 하는 어떤 접근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제하거나 절면하거나 혹은 이런 어떤 장애나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일종의 유전적 질환으로 인식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생학적인 방식으로 단종을 해서 아예 재생산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차별 전략서부터 혹은 치료를 통해서 정상화하고 재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이라는 것은 리하빌리테이션 해가지고 뭔가 기존에 없던 사람들이 장애가 없었다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상적 생활 수준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라기보다는 의료 전문가나 복지 전문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재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당신의 문제는 무엇이고 의료적으로 정의된 문제를 의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체계를 살펴본다면 장애인들은 많은 경우 금치산자, 인컴피턴트,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어떤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한, 의사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가 돼야 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우생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존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어떤 의료에서 의료 전문가의 이야기를 따라서 개인의 병리인 장애라는 것을
장애라고 인지가 되었던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을 뭔가 시민권, 시민의식,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무언가 상당히 이런 방식의 시스템과 모델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뭐 선천적 장애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 장애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성질환과 같이 결합이 되어 가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받고 장애인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료 모델에서는 끊임없이 치료해야 된다, 나을 수 있다, 정상이라는 상태를 설정해 두고 사람을 그 정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 자원과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열의를 갖지 않을 때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되는 방식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올리버라는 사회학자가 잘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장애를 갖는 거는 사회가 장애를 갖고 있는 인구 집단들한테 충분한 어떤 편의 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이라고 차별금지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어떤 적절한 보조와 지원 정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사회에서 계속 경험하고 그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이 되는 것은 어떤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는 거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 때문이지 장애인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었던 것이 사회적 모델, 그러니까 오프레션, 억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인권운동, 정체성 정치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 제도를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인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결정권인 거잖아요. 셀프 디터미네이션,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앞선 의료적 모델에서는 의사나 사회복지사나 어떤 일종의 전문가라고 사회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전문성과 어떤 선택권들 같은 것들을 가졌다면 당사자 모델이 강조가 되는 이 사회적 모델에서는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일종의 당사자주의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국의 장애인 인권운동이 만들어낸 독특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방식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운동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발달장애인 등 어떤 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인 제도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완하는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종의 예술이라는 거는 도대체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에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의료 모델과 사회 모델과는 조금 다르고 보다 관계성, 상호작용, 연결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신유물론, 신사물론적 모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은 사회적 차별이기도 하지만 관계에 따라서 이 장애인들이 어떤 관계에 속하는가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신체성 자체를 기존의 어떤 도시 공간 속에서는 직립보행을 하는 정상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도시 공간과 대중교통과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양한 어떤 몸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공간이 바뀌어지는 것, 공간이 재배치되는 것, 사람들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자가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
환경과 관련된 건조 환경, built environment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어떤 관계망으로서 봐야지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것을 강조해서 이것은 뉴 머티리얼리즘과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에서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걷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인 거지, 뭐 그게 무슨 사회적 억압 때문이야, 뭐 관계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장애를 경험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은 우리나라 KTX죠. 여러분들이 KTX를 타실 때 혹시 KTX 타면 항상 계단을 2칸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를 갖고 내려올 때 끙끙거리면서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뭐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휠체어 좌석이 있는 KTX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탈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특별한 어떤 장치가 있어서 지체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 중에서 KTX를 타시면 아마 기차 출발 전에 15분 전인가 20분 전에 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역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이게 찡 하고 와가지고 찡 올라갔다 찡 내려갔다 하고 연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기차를 탈 수 있긴 하지만 번잡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그런 신칸센에 대해서 그 철로를 제가 누가 찍은 사진인데요. 일본이나 대만에 여행을 가셨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트렁크를 한 번에 찍 걸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단을 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트렁크를 한 번에 찍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가 있는, 플랫폼에서 기차까지 그냥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거 휠체어 탄 사람들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KTX를 타기 위해서는 15분 전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뭔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갖고 장애인들을 보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얼굴도 예쁜데 정말 불쌍하다,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고운 처자가 저럴까 이러면서 할머니들 어머님들이 찌릿찌릿 얼굴을 이제 가득 담고 이렇게 쳐다보는 일종의 동정의 시선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냥 안 쳐다보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없던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가시화가 되어가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왼쪽과 같이 공간이 설계가 된다면 취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굳이 더 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장애를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배치되는 방식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아주 깊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 직립보행을 하는,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것을 타는 사람이 아닌 직립보행을 하는,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도시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에서 이제 예술 얘기로 이제 차차 연결이 될 텐데요. 예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감각 체계라는 것들, 장애인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휴먼 스케일이라고 요즘에 건축학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간 수준의 눈높이에서 경험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가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한다면 그것은 장애인들한테도 편하지만, 그렇죠. 저렇게 왼쪽과 마찬가지로 기차가 이동을 한다면 장애인들한테도 편하지만, 트렁크를 들고 타는 비장애인들, 유모차를 데리고 타는 그 젊은 부부들에게도 상당한 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회적인 존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예를 든다면,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는데 마서즈 비니어드 섬의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마서즈 비니어드, 그러니까 마르타의 포도밭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상류층 사람들이 굉장히 휴양지로 많이 가는 그런 섬인데, 이 섬에서는, 미국 동부에 있는 섬인데, 이 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섬 인구의 한 50%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근친 결혼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그 같이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근친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청각장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결혼을 계속 해가지고 섬에서 거의 청각장애인 인구가 한 50%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 섬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그 섬이 배를 많이 타고 섬이다 보니까 어업을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화를 썼다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수화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섬에서 쓰는 어떤 수화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어라고 하죠. 요즘에는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서 섬에서 뭐 마을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누구나 다 수어라는 것이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언어로 같이 쓰여서 어떤 사람도 의사소통에서 배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떤 접근성을 보장을 한다면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장애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왼쪽의 것은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서 해서 엑스스켈레톤이라고 해갖고 지체 장애가 있는 분이 기술의 도움을 받고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걸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어떤 로보틱스의 시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호주의 어떤 예술가가 휠체어를 타고 그 다이빙을 하는, 수중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봤을 때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도 너무 힘든데 저 휠체어까지 들어가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지만, 저 호주의 한 예술가는 이 휠체어 다이빙을 통해서 휠체어를 탄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의 일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진이 어떻게 보면 장애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이 기능적으로는 바다에 들어가서 전혀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휠체어를 가지고 다이빙을 한다는 것은 휠체어가 단순히 기능적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체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미학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체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 로보틱스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구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죠. 휠체어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식의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왜 우리가 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공간에서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어떤 정상적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왼쪽과 같은 방식으로 누구나 다 로보틱스를 통해서 일종의 그런 인공적인 방식으로 로봇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다고 하면은 경사로 만들고 저상버스 만들고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공간에 대한 비용 투자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개인들이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오히려 문제가 간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기술적인 방식으로는 이 기술을 향유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장애인에서 굉장히 극소수이고요.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능한 측면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가 된 채로 다니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휠체어가 없이 누구나 다 걷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인지, 아니면은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턱 없이 버스도 편하게 타고 뭐 시내버스, 고속버스, 다양한 버스도 편하게 타고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장애인의 그런 예술적인 어떤 미학적인 특성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신체적인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든지 들리지 않는다든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중력이 상당히 약하거나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고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분이 쓰신 글을 손끝으로 보는 세상이라고 해서 존 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제가 쓴 글에서도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나와서 다시 봤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Notes on Blindness라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노트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존 헐이 그 시각장애를 그러니까 그 옥스퍼드 대학교인가에서 종교학을 하시는 종교학 연구를 하시는 종교학자신데 점차 시력을 잃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시력을 잃어가면서 존 헐이 시각장애가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찬찬히 아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시력을 잃는다는 거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이미지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간 인지를 하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정보의 70%를 시각에서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인지를 한다든지 걸어 다닌다든지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세상이 뭔가 나에게 문을 닫는구나. 단절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 기억조차도 사라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세계가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을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되니까 그 뭐 귀가 안 들린다거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뭐 걷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으면 책을 못 읽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 헐은 본인이 학자인데 그런 것들이 중지가 되었을 때 어떤 자신이 연구자로서 수행하는 일,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고유하게 기억하는 기억이 훼손되어 가는 것 자체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 그리고 선천적인 분들도 제일 어려운 게 걸어 다니는 거죠. 활보하는 거죠. 보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하얀 지팡이를 짚고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 것들을 확인하고 다니시고 아닌 경우에는 안내견을 통해서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걷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눈을 한번 딱 감아 보시면 내가 눈을 한번 걸어 보시면 걷는다는 게 보는 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집에서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눈을 감고 차분차분 한번 걸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걷는다는 거, 내가 움직인다라는 게 정말 시각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행위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존 헐은 그래서 세계가 시각장애를 갖게 되면서
세계가 어떤 이렇게 무너지고 축소되고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자신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정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걸 치료하고 싶거나 극복하고 싶어 그리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장애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말씀드린 정상화나 재활이나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내 몸에 계속 남아있는데 나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던 생활 감각, 어떤 몸의 감각 이런 것들을 시각장애가 만들어주고 시각장애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어떤 관계성과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도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장애 경험에 대해서 어려워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존에 살아가던 어떤 몸의 감각과 장애를 갖고 있는 다음에 감각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존 헐의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빗소리가 나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그때 세상이 나한테 열렸다라는 말을 해요.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세상의 공간의 물건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내 앞에 돌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빗소리를 듣는 순간 빗소리가 자동차에 떨어질 때, 돌에 떨어질 때, 나무에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눈으로 봐서 그 공간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를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통해서 이 공간 속에 어떤 물건들이 배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그래서 자신의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험을 했었던 것을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면서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에 대한 뭐 사회적 억압, 차별, 배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면서 예술과 이런 감각 경험이란 것, 미학적 경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존재 조건 자체를 이해하고 그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타자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은 뭐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타자와 만난다는 것, 공감을 한다라는 거는 그 다른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정신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분들의 눈높이 속에서, 그분들의 어떤 관점 속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학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존 헐의 사례에서처럼 나오는 게 단순히 시각장애라는 거는 결핍이나 결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 헐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를 통해서 공간의 열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학에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6년에 쓴 글에서 갖고 온 글인데 잠깐 읽어보면은 프랑스의 철학자 멜로퐁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런 거는 끊임없던 어떤 경험의 연결고리,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 관계의 매듭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철학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라 감각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날것의 언어로 직접 경험하는 방식. 그러니까 존 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에 부엌에 앉아서 빗소리를 들었을 때 저 앞에는 이전에
봤던 경험이나 기억이나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들은 기억으로 저기엔 나무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를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거를 눈으로는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통해서 빗소리가 물건에 떨어지는 다양한 어떤 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 감각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각 경험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시각장애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시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 헐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장애인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뭔가 비정상적이거나 뭔가 부족한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감각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거나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세계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감각 경험을 활용을 해서 세계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보는 방식,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관련한 알미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체가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운이 좋게도 대다수의 인구군처럼 직립보행을 하고 눈도 보이고 뭐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긴 했지만요, 소리도 잘 들리고 이렇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와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알을 구성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몸과 특정한 공간과 세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비시각장애인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여태까지 비시각장애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지식과 표상 방식과 감각 방식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할까? 시각장애인들은 꿈을 꾸면 뭘 볼까? 저 그래서 시각장애인 친구한테 꿈에 뭐가 나와요? 이러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빛이 꿈에선 봐요? 뭐 이런 얘기도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다양한 어떤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호기심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체계 내에서 규범적으로 혹은 정의의 담론으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감각, 경험, 어떤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험되는 것들이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비언어적인 표현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 초기에는 아르브리라고 해서 한국에도 좀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이 지역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아르브리라는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브리와 관련해서 일종의 야생의 예술이다. 야생의 예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프랑스의 구조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빵세 소바주, 그러니까 야생의 사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이 그려내는 예술 활동은 근대인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물들지 않은 순수한 정신적인 작용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아르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 활동이 좀 더 본격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 탈시설 운동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는 장애인들, 특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인구 집단들을 시설이라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수용시설은 단순히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핏하지 못한, 일종의 적합하지 못한, 적응할 수 없는 모든 그런 여러 종류의 인구 집단들을 통칭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시설 수용하는 역사가 근대 이후부터 정신병원, 어사일럼 이런 시설 수용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생활 시설이 사실은 개인의 어떤 주체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객체화시키고 대상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권 침해의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1961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고프만은 어사일럼이라는 책을 써서 그런 수용시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미셸 푸코라는 그런 사회철학자도 광기의 역사, 매드니스 앤 시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1961년에 뭐 아주 우연적으로도 61년 그 시점에 그런 시설 수용, 어떤 광기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지식 체계의 형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푸코도 그렇고 고프만도 그렇고 61년에 책을 내기 전에 대학원생 생활을 할 때 정신병원에서 둘 다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일종의 인턴이나 보조 인력이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의료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사자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닌 어떤 끼어있는, 요즘에 이제 하는 말로 인비트윈니스라고 뭔가 끼어있는 그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근대적 사회제도, 인구의 비정상적인 인구 집단을 관리하는 일종의 시설이라는 게 뭐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푸코는 역사학적으로 광기의 역사를 썼고,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어사일럼이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 연구한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와 그 다음에 당시의 그 시설에서의 엄청난 인권 침해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 운동이라는 것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디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장애계에서 탈시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도 이렇게 취약 인구 집단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이나 집단생활시설에서의 문제들이 강화가 되면은 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통계 자료들을 봐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유럽 경우에도 거의 50% 이상이 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다라는,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수용의 문제라는 거는 정말 취약한, 그 사회에서 가장 vulnerable한 취약한 집단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에서 기존의 근대성에서는 어떤 공간에다가 배치를 하고 사람들을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인권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탈시설 운동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나와서 뭐 하냐,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냐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어떤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가는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내부에서는 그것이 인권과 어떤 기존의 시설 중심적인 모델들을 넘어서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에서는 왜 장애인들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라는 것도 예술의 시각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니거든요. 계속 유한 것, 뭔가 새로운 자극, 감수성, 감각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잠시,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시각장애인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눈이라는 단체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단체를 만드신 선생님이 엄정순 선생님이라고 화가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현대미술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시각장애인들 어린이들과 미술 활동을 하는 거는 정말 궁금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가는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그걸 그런 식의 어떤 시각 경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본다라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찾다가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만나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존의 어떤 생활 감각 자체를 아주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상대화하고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을 하는 것이 예술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는 사회적 범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관심을 기울여 가는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제롬 벨이라고 지금 프랑스, 벨기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어떤 공연 예술가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 갈라쇼라고 해서 서울국제예술제에서 같이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도 장애인분들을 휠체어 장애인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 나가서 같이 공연을 하게 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몸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예술가들한테는 이게 그냥 장애를 뭐 인권적 관점, 뭐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되니까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간의 몸의 움직임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끊임없이 어떤 정상성이라는 것, 정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관점과 몸의 경험, 신체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고 퀴어일 수도 있고 여러 소수 정체성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근대 사회의 질서 체계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종의 어떤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게 되면서 항상 맨날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장애라는 것 자체만큼 장애 자체가 정말 다양성이거든요. 제가 장애 관련된 연구와 그 조사, 뭐 정책 활동, 뭐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온 지가 거의 뭐 조금 거짓말 못해서 20년 넘었네요.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20년이 넘었어요. 네, 2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장애의 어떤 상이한 경험을 찾는 것, 그리고 역사적 작업도 보고, 그리고 어떤 수기 같은 것도 찾아서 읽고 있으면 정말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 자체는 다양성 그 자체라는 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화론이나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는 생물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진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종이 다양해져야지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명체가 프로스퍼러스한 아주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진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굉장히 근본적인 조건인데, 우리가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어떤 신체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어떻게 만나서 경험하고 감각하고, 그것을 어떤 경우는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경우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히 우리가 착하려고 우리 이 정도는 해줘야지 선한 시민이니까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를 두텁게 해주고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예술 활동을 일종의 창의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의 어떤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탈시설 운동이 나오면서 같이 비슷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탈시설 운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버클리 캠퍼스와 여러 가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생각하면 히피 운동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급진적인 장애인 운동, 탈시설 운동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그로스인 거죠. 아주 창의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 예술 센터가 있는데, 여기 그 디렉터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여기 작품들도 계속 보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197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고 그룹홈에서 살거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지역에서 살 때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일종의 어떤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창의성이라는 가치나 어떤 그런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적인 일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해서 빠르게 하는 역량들이 중요했는데, 사실은 어떤 후기 산업화 사회의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면 갈수록 아마 창의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 크로스를 만든 사람은 남편이 심리학자고 카츠 박사라고, 그리고 부인이 이제 예술가였는데 같이 공동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장애인들의 어떤 예술 활동에서 창의성이라는 것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디 셔먼이라고 그 페미니즘 아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크로스를 지금도 계속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디 셔먼이 여기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 오면은 하는 얘기가, 이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서 작업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작가의 작업들을 보면은 예술이 왜 존재하는지, 예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 작가면 자기 작품 팔아야 되고 마케팅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자폐인 작가들, 발달장애인 작가들은 그냥 예술 활동에 몰두하는 것, 그냥 예술을 어떤 이후에 자기의 명성이나 부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술 행위 자체에 몰두한 어떤 존재들을 보면서 예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디 셔먼은 여기 그 크리에이티브 크로스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의 창립자가 이야기한 철학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썼냐면, 창의적 자아 표현이라는 것은 예술의 한 형태로서 한 개인이 내적으로 느끼는 것을 외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회화, 조각, 음악, 무용, 시 등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수 있는데,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의 중요한 철학은, 각 개인이 스스로를 가장 풍부하게 발전시킬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럴 때 사회 역시 잠재력, 여러 가지 사회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고, 창의성이 존중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는 지금도 한 100여 명의 작가들이 다 중증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 여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속이 돼서 그 작품 활동을 하시고요. 지역센터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뭐 며칠 오시거나 3일 오시거나 뭐 매번 오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주디스 스캇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청각장애, 그리고 지적장애까지 있어서 지능 검사를 했을 때 한 IQ가 50 정도까지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지금 뭐 미국을 인권과 무슨 민주주의의 나라로 알지만, 사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내의 약자들과 흑인들한테 이루어졌던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단종 수술 같은 것도 70년대까지 계속 했었고, 그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의 상황이 정말 끔찍하게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디스 스컷이 그 자매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다운 증후군의 청각장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주디스 스컷의 언니는 장애가 없었고 주디스 스컷만이 장애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굉장히 나쁜 열악한 시설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장혜영 의원처럼,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생이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가 동생을 탈시설해서 자신이 그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러다가 국회의원까지 된 케이스인데, 주디스 스캇 언니도 그렇게 동생이 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동생이 저렇게 어떤 잔인함, 크루얼티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을 데리고 그나마 장애인 시설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 크로스에 와서 주기적으로 이 동생이
여기 와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운증후군에 중복장애에다가 청각장애에다가 지능은 50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균적 인간 범주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게다가 거의 방치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거의 괴물 같은 소리를 내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됐었는데 여기를 꾸준히 계속 다니면서 뭔가 이 주디스 스컷은 버려져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와서 계속 칭칭칭칭 감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를 다니면서 버려져 있는 쓰레기 물건들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칭칭칭칭 감는 작업들을 해서 이 주디스 스컷의 사진이거든요. 1943년생이고 2005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작품인데 요렇게 뭔가 이렇게 칭칭칭칭칭칭 감는 근데 이 예술 작품이 현대미술로서는 굉장히 어떤 가치를 높이 평가돼서 지금은 뉴욕의 모마에도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가격이 1,000만 원이 뭐 가격이 예술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설에서 그렇게 버려지고 방치돼서 거의 인간의 삶이 아닌 쓰레기로 살고 있던 사람이 시설을 나와서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모아서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예술가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언어체계, 지적체계, 인간의 고유한 어떤 지식과 권력을 만들어내는 체계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중복장애, 청각장애, 지능도 낮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무언가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충분히 어떤 자신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프랑스는 잘 모르겠고요. 독일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지역 사회에서의 장애인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실천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들이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제 입원이 지금도 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격리, 시설 수용을 법적으로 폐지한 게 1978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어떤 탈시설을 법제화한 것으로는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가능했던 게 바자리아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 새로운 어떤 정신의사, 의학, 정신의학, 뉴사이카트리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 격리를 국가적으로 폐지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 협동조합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은 게 명품, 이런 거 피렌체, 파스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방의 볼로냐 지방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조합, 협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볼로냐에 있는 장애인 협동조합의 조사를 다녀와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탈시설을 하고 시설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오 로마니아 지방은 피렌체 북부와 그 다음에 밀라노의 남부에 있는 북부 아주 북부는 아니고 그 지역인데 거기는 그 주의 GDP의 3분의 1 정도가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그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관계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리아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보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자리아, 프랑코 바자리아라는 그 정신과 의사인데요. 원래는 베니스 출신의 굉장히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자리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싸웠던 것처럼 독일에 대한 레지스탕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런 독일군 수용소에서 포로같이 잡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자리아가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성격이 이제 불같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귀족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그 의사 안에서의 정치 같은 것들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그런 일종의 뭐 이탈리아에서도 메이저 대학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나 그런 병원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기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의 고리치아라고 굉장히 시골이라고 하는데요. 접경지대 근처에 있는데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뭐 한 50년대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바자리아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됐냐면 자기가 그 저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느꼈던 냄새와 똑같은 냄새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노인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는 모여 사는 데 가면은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설 냄새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쾌쾌하고 뭔가 썩었고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나는 그런 냄새들이 있어요. 사실은 대남병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많은 초기에 그런 사망자를 냈고 최초의 사망자를 냈고 문제가 되었었던 그런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그 기사를 계속 읽으면서 저는 상상해서 그 냄새가 계속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었을 텐데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뭔가 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자리아는 자신이 그거를 포로 수용소에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썩어있고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는 그런 냄새들이겠죠.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하고 위생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후각적 경험과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1년에는 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그리고 고프만의 어사일럼이 각각 유럽과 프랑스와 미국에서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바자리아가 61년에 그 책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된 것들을 읽으면서 이탈리아 번역이 아마 그거보다 조금 늦게 됐겠지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병원 이라는 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비정상적인 인구 집단을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배제하고 감금함으로써 이분들을 비가시화하고 그냥 은폐하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여기서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자리아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제가 바자리아법에 관련된 그 논문에서 그 이탈리아 협동조합이랑 관련된 논문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과거의 정신의학은 환자를 감금하거나 수용하고 배제시키기만 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 다가가고 모든 질병을 가로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의학에서 진단은 질병이 실제로 역할하며 도덕적 판단 기준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의학이 그냥 의료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도덕적 판단 기준까지 사람을 선별하고 위계하는 판단 기준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자리아는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급진적인 사회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있었던 사람인데 뭔가 자신이 정신병원을 개혁함으로써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농은 프란츠 파농이라고 하는 탈식민주의 알제리 출신의 정신과 의사죠. 혁명을 선택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혁명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는 시스템의 모순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니게이트하는 부정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장애인들로 격리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로 하고 약물화하는 거거든요. 정신병원에서는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 약으로 사람들을 대부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약물적 방식이 아닌 어떤 치료법을 만들어야 돼야 된다. 물론 이건 굉장히 도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무슨 범죄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권리가 부정당하고 매일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고 몫이 없는 자들,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사람들에게 자리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고리치아에서 60년대부터 한 뭐 계속해서 그 고리치아라는 것을 일종의 해방구 공동체처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신의학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권한을 주고 과학 차원에서도 새로운 치료법들을 만들고 약물 치료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68,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68 혁명이라고 해서 시민권의 확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68 혁명과 관련된 역사책을 살펴보면은 바자리아의 이 정신장애인 공동체를 만든 거가 굉장히 주요한 기여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운동과 입법화의 노력 끝에 78년에 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강제 격리를 폐지하는 선진적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낙태가 비범죄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지금 한국도 이런데. 근데 이탈리아는 78년에 바자리아법과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입법이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권리의 확장이라는 것과 정말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의 확장이 78년 시점에 같이 만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디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런 식의 어떤 예술 작품을 하는 그 공동체들, 협동조합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예술의 삶을 가능하게 하면서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갔었던 데가 여기가 이제 볼로냐에서 조금 가서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데 있는 카톨릭계에서 운영하는 나자레노 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그 아트 디렉터를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바자리아의 어떤 유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탈리아의 위대한 인문 정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들은 르네상스 어떤 인문 정신, 루마나 막 이렇게 다른 거 못 알아들었고 루마나 이런 거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인문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을 존중하는 어떤 르네상스의 정신이라는 것이 바자리아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하는 활동은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 예술 그런 공동체 같은 데를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 많이 가는데, 유럽에 가니까 야, 색깔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이래서 명품이 나오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보는 색감과 이런 것 자체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공간이, 여기도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된 곳이었는데, 이런 공간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끝나고 막 계속 그 다음에는 사람 바꾸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로 장애인 관련된 정책들 요즘에 기회는 확대가 되는데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매년 회계단위로 끊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는 국가 보조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민간의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자신이 안정된 어떤 감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니까 예술 작품이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깊어지는구나. 예술이라는 거는 계속 오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거는 음악 워크숍을 하는데, 이분들이 뭐 일종의 우울증도 있으시고 지역 사회에서 약간 이렇게 전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뭐 이런 분들인데, 그 음악하는 워크숍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재미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분들은 간단한 수준의 악기를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활동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서 아 소리도 못 내고 악기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악가, 뮤직 디렉터가 이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정말 손쉬운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생각이 누구라도 참여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거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 다른 좀 이렇게 지능이나 이런 게 높으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합주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렇게 모터 센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받으면 그 센서를 가지고 그게 소리로 바꿔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기라도 하면 그게 음악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아무도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게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방을 가서 이제 이 협동조합에서 보면은 크래프트 메이킹 같은 거, 공예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공방에 가서 정말 좀, 아, 내가 여기 그 공방에, 여기 이제 협동조합의 핵심적 철학을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훑고 가는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을 들었었던 거였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런 종이, 펠트지처럼 종이를 만들어 갖고, 펠트지 같이 이렇게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그 워크샵 하는 방에서 어떤 분이 종이를 찍고 있어요. 계속 찢어요. 계속 이러고 앉아서 계속 찍고 있어요. 찍고 또 찍고. 그래서 제가 저 왜 찢어요? 그냥 하면 되지 왜 찍고 있어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맨날 빨리 능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던 사람이 왜 찍냐고 물어보니까, 저분도 어떤 기능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단순한 일을 계속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이 일에 맞춰서 사람이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일과 예술 활동과 공예 활동이 다 재분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를 지디겨서 저런 식의 일종의 펠트지를 만들어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느린 공정 있잖아요. 정말 슬로우라는 거가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이거 한국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탈리아 음식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슬로우 푸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슬로우 푸드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뭐라고 할까? 정말 시간 속에서 숙성이 되고 그 느림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찾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자리아가 꿈꿨던 세상, 아무도 버려지지 않고 그 느림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그 느림이라는 것을 일탈적인 거나 무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느림이라는 거를 같이 관계를 맺는 어떤 사회적 경제 체계의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저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제도와,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은 돈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외국 학자들이나 외국의 그 사회복지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한국은 돈이 많아요. 돈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농담삼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어떤 가치와 규범과 문화 같은 것들이 같이 가야지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보이는 느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라는 사회가 로마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저런 저력을 가지고 갖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아트 페스티벌들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방식의 어떤 장애인 예술운동 같은 것들이 에이블 아트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에이블 아트라는 것은 일본의 나라 지역, 그러니까 오사카 옆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나라 지역에 그 단포포노이에
그 민들레이 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역사회 시민운동에서 주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이신 분이 있는데 하리마 야스오 상이라고 지금은 거의 은퇴를 하셔서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하리마 야스오는 여러분들 은하철도 999 아시죠? 일본의 은하철도 999가 보면은 미야자와 겐지라고 농부 철학자인 사람이 쓴 그런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자연에 대한 감각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하리마 야스오는 미야자와 겐지의 그런 철학과 미학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에이블라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린 그 아르브리처럼 어떤 근대성이 만들어낸 체계 속에서 다른 방식의 감각의 문을 열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문명 세계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 세상을 접하는 방식, 그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매개로 예술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에이블 아트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시민 운동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이블 아트에서 뭐 다양한 전시 그리고 이제 축제, 맛들이 이런 거 엄청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 2005년부터 거의 뭐 매년 한 번씩은 꼭꼭 뵙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안부만 전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약간 손에 힘 같은 게 불균질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글씨를 쓴 건데 반야신경이 글씨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삐뚤삐뚤하고 뭔가 못 쓴 글씨 같긴 하지만 거기서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블 아트가 재미있는 거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 예술 활동에 이 예술을 매개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장애인 작가들이 예술 작품 활동을 한 것을 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오사카 지역의 다양한 무슨 긴기, 노동기금, 무슨 협동조합 뭐 이런 데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만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네들을 스스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을 해서 고르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다카야마라고 되게 비싼 백화점이 있는데 그런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부야 같은 데서도 이런 식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해갖고 디자인을 해서 이걸 예술 상품화까지 하는 방식으로까지 왜냐하면 수익을 계속 지역사회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낸 작품을 일종의 아트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3년 전인가 열었는데 나라에 있는 그 카시바라는 지역에 있는 굿잡 아트 센터라고 해서 일종의 예술을 가지고 일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기 시작한 게 2005년이었죠? 네, 2005년에 처음 갔어요. 2005년에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사회학자니까 의심이 많고 모든 걸 다 비판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뭐 제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들을 소개하고 뭐 이랬는데 처음에 갔는데 그 단포포노 이에라고 하고 하나 아트센터 하나가 꽃이죠. 꽃 예술센터 이런 데를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앉아서 아니야 이런 거 다 쉬울 거야. 사실은 다 장애인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구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여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못하는 일본어 하면서 물어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겠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저 할아버지가 말은 저렇게 많은데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믿을 수 없어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카페가 있어요. 1층에 가면은 그런 조그만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계셔가지고 아주머니랑 이제 뭐 이게 수다를 떨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윤사마 막 인기 시작할 때라서 막 윤사마 너무 좋아요. 뭐 이러면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딸이 여기에 아티스트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역사가 지금 거의
7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70년대 말부터 작은 공방으로 시작을 했는데 30년 전에 의사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적장애, 여러 가지 중복장애, 건강도 되게 약해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를 오사카에서 매일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차 타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30년 넘게 너무 살고 있고 우리 딸이 여기 아티스트예요 라고 너무 행복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느림의 공간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엄청나게 우리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외부인들을 봤을 때 우리 시설에 수용돼 있는 어떤 가족이 있다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사회조사 보면은 가족이 장애에 있는 경우에는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술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렇게 정말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예술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장애라는 것이 어떤 문제 있고 결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체성으로서 사회에서 표현되고 그것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어떤 시민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경험들이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본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시설이라는 공간에 배치할 때와 그것을 예술이라고 예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공간을 접목할 때 전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대우와 사람을 인식하는 가치 자체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이 사례를 한국에 알리는 역할들을 하면서 에이블 아트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드리면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를 하시거나 장애인과 같이 생활을 하시던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감각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에 그 현대미술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향이 이제 현대미술, 현대예술, 공연예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다름이라는 것을 예술의 새로운 언어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그 제롬 벨이라는 사람은 그 테아트르 호라라는 곡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테아트르 호라는 발달장애인들 다운 증후군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데 어떤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몸짓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 제롬 벨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애인은 사회에서 목소리가 없다. 어딘가 외부에 멀리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가까이에 무대 중심으로 불러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몸짓 자체가 다른 몸짓, 인간의 다른 몸짓 자체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테아트르 호라하고 같이 한 공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작년 말에 그 서울국제예술제에서 제롬 벨이 줌으로 이 공연을 디렉팅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고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같이 출연하는 건데 휠체어 타신 분들, 발달장애인 하신 분들이 이런 어떤 무대 예술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볼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짓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이라고 해서 동숭동 이음센터라고 문화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장애인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관이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 예술과 관련된 법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는 제가 속했었던 단체의 활동이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왼쪽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너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는 손을 이렇게 커다랗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를 하고
점자를 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는 뭐가 정말 중요한지 누구나 다 동일한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계를 만나는 방식을 다르게 감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또 오른쪽 사진은 저 장님 나오면 맨날 나오는 얘기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래갖고 이 엄정순 선생님이 그러면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코끼리를 만들면 뭘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전국의 동물원도 다니고 태국의 그 장애인 코끼리 장애인 보호소가 있거든요. 코끼리 중에서도 장애 코끼리들, 그러니까 서커스 하다가 막 이렇게 쇼 하다가 쫓겨나는 들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만나고 그것을 또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경험을 확장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실험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분은 석창호 선생님이라고 용접 일을 하시다가 팔을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인조팔이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때 보면은 인조팔로 이렇게 종이컵을 이러고 드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면은 그때 평창올림픽 할 때도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게 양쪽이 다 수위이니까 갈고리에 껴가지고 이거를 수묵 드로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이 김연아 그린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링도 그렇고 자신이 몸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몸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를 또 퍼포먼스처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발달장애인들의 예술 활동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2012년에는 경기도 미술관에서 국제교류전이 다른 그리고 특별한이라는 게 아까 소개드린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에이블 아트 같이 해가지고 된 적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소개가 되었었던 그 발달장애인 작가인 김동현 작가의 작품을 보면 자폐인들 같은 경우는 뇌구조에서 뭔가 자폐가 자폐인인 경우는 우선 하나는 사회와의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자폐인의 가장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회적 관계가 되지 않고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능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폐라는 말이 원래는 오티즘, 영어로는 오티즘이고 그게 라틴어 어원에서는 원래 말뜻 자체가 나 스스로에게 열려있는 이라는 뜻이었대요. 그 어원을 보면. 그런데 그게 동아시아에서는 자폐, 내가 닫혀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영어식 표현에서는 서구에서 표현해서는 그냥 나한테 몰두한다는 거예요. 사회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나한테 몰두하는 건데 자폐라는 게 동아시아에서는 관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닫힌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폐가 되는 번역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폐인들 같은 경우는 인지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을 누구나 다 천재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레인맨 이런 거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그것도 보면은 막 탁 떨어지면 다 외우고 암기력 이렇게 포토제닉 메모리라고 해서 기억력 같은 것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에 대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음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올리버 섹스라고 지금은 작고한 미국의 뇌과학자인데 인간의 뇌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진짜 이질적인가. 장애라는 것을 정말 이질성과 다양성 자체를 바라보는 글을 쓴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폐면서 발달장애 쪽을 갖고 있는 이 김동현 작가 같은 경우는 교통에 꽂혔어요. 이분은 어떤 자폐인들이 특정한 어떤 영역들에 꽂히는 게 있거든요. 수에 꽂힌다든지 이렇게 몰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신화에 빠진다든지 이런 자기가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김동현 작가는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재밌는 게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 지도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다 나와요. 그냥 바로 이게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상상의 노선도 같은 것들을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활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오케스트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무슨 하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런 식의 것들이 직업으로 일종의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적인 직업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한테 저는 음악은 막귀라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음악을 전공하는 분한테 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오케스트라가 음악적으로 어떠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음악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때는 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너 1000번 연습해와야 돼? 뭐 이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 100번 연습해야 돼? 1000번 연습해야 돼? 이러면 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은 진짜 1000번을 해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을 그냥 인지적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테크니컬하게는 너무 뛰어나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인간의 감정, 음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음악이다. 어떤 다르게 음악이 연주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장애인 쪽에 한국에서 연극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산예술극장은 우리나라에서 신진 예술가들을 등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작년에 인정투쟁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가 여태까지 이렇게 장애인, 복지 집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나의 중심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술을 통해서 각각의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여기저기 얽혀 살면서 그것이 색깔의 다양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확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예술과 이런 어떤 차이, 다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는 뭐 이런 차원의 문제들, 기회의 확대, 사회적 포용, 다양성 증진의 차원도 있지만 장애인의 어떤 특성에 맞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도의 문제가 저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생태 문제에 관련된 연구를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Great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대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가속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근대성이라는 거는 그런 속도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느림이라는 것을 느리게 사는 것들을 다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존 헐의 사례처럼 어떤 시각장애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연결되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장애인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떤 관계망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보조나 도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Disability Studies라고 해서 확장시키는 어떤 장애인의 미학, 장애인과 공연 연구,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Disability Aesthetics, 그 다음에 Disability와 Performanc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래전에 쓰고 업데이트를 안 한 건데요. 2006년에 나온 책인데 시각장애인 예술협회에서 있으면서 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절판이 됐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이게 문화부 무슨 우수도서였어서 도서관에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에이블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을 통해서 어떤 차이를 가진 존재와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연구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애예술, 다양성의 관점에서 본 장애예술을 말씀드리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응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딸이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말 안 듣는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잘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시각장애인 친구를 한 명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친구가 의안을 해서 눈동자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때가 한 4살, 5살인가? 근데 맨 처음에는 눈이 안 움직여 이상해 막 이러고서 말은 못하고 저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아이한테 전혀 어떤 선행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저 아저씨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널 뭘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안 했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상황에 그냥 저는 그냥 데리고 어떤 식의 사람들에 대해서 디렉션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들이 편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 던져놨어요. 저희 딸을. 그때 4살, 5살쯤 되었나 봐요. 근데 얘가 이제 막 눈동자가 안 움직이니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이가 그 상황에 금방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제 친구가 길 건너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안녕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정말 길 건너 간 아저씨한테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이러고 말 건데, 아저씨가 아저씨는 내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모르니까 내가 소리를 정말 목청껏 소리를 저희 딸은 이거 기억 못할 거예요. 근데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과 충분하게 어떤 존중하는 관계를 맺으면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인데, 너무 그런 굉장히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인간과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 감각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없애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뭐 현대미술이 뭐 어쩌고 이론이 어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가 만났을 때 갖는 그런 존중의 경험이라는 거를 정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편견 없이 그 언어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 경험을 좀 더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갖고 있는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 주입된 편견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그 관계 자체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관련된 정말 좋은 책들과 다큐멘터리와 연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두 번의 어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끝났어요.